밤 11시입니다. 방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부모가 문을 두드립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안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잠시 뒤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그냥 짜증나. 문 밖에 선 부모는 잠시 멈춥니다. 뭔가 더 묻고 싶지만 그냥 짜증나 라는 말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국 부모는 말합니다. 알았어. 일찍 자. 그리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감정이 정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보가 됩니다. 읽지 못하는 신호는 그저 소음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읽고 있을까요? 감정의 발견의 저자 마크 브레킷은 우리가 생각보다 감정을 표현할 언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익숙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막상 정확한 단어로 대답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몇 개의 익숙한 단어 안에서 맴돌기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세상의 색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빨강, 파랑, 그리고 나머지. 겨울도 나머지이고, 바다도 나머지이고, 새싹도 나머지입니다. 세상은 실제보다 훨씬 단조롭게 보일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적으면 서로 다른 감정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서운함도, 실망도, 외로움도, 때로는 불안까지도. 그리고 결국 하나의 말로 나옵니다. 그냥 짜증나.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과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의 발견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저자와 예일대 정서지능센터는 이 5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룰러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 이 5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앞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식, 이해, 그리고 이름 붙이기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감정은 때로 말보다 먼저 몸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목소리에, 자세에 나타납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는지, 말끝이 짧아졌는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었는지, 1편에서 만났던 그 학생이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가방을 매는 손은 빨랐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꽤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상대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서 중요한 마지막 과정은 확인입니다. 내가 짐작한 것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맞아? 인식은 관찰에서 시작해 질문으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짚어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서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비슷하지만 그 사건이 각자에게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단계에서 던질 질문은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건드렸을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름 붙이기입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름을 붙이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먼저 짚어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감정의 발견이 제안하는 도구가 무드미터입니다.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2개의 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은 지금 기분이 얼마나 불쾌한지, 유쾌한지를 나타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불쾌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쾌합니다. 세로축은 몸의 에너지가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4개의 구역이 생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불쾌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쾌합니다. 세로축은 몸의 에너지가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4개의 구역이 생깁니다. 에너지도 높고 기분도 유쾌한 오른쪽 위는 노랑입니다. 신남, 설렘, 자신감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높지만 기분은 불쾌한 왼쪽 위는 빨강입니다. 분노, 불안, 초조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낮고 기분도 불쾌한 왼쪽 아래는 파랑입니다. 슬픔, 외로움, 무기력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낮지만 기분은 유쾌한 오른쪽 아래는 초록입니다. 평온, 안도, 만족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노랑, 빨강, 파랑, 초록. 마음의 4개의 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지도의 쓸모는 정확한 정답을 맞히는데 있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지금 에너지가 높고 기분은 불쾌한 쪽에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차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찾아봅니다. 같은 빨간 구역이라도 초조함과 분노와 질투는 다릅니다. 같은 파란 구역이라도 슬픔과 실망과 소외감은 다릅니다. 짜증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래에는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감정에는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의 반응에서도 변화가 관찰됩니다. 한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화가 나거나 두려워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뇌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얼굴을 볼 때는 편도체를 비롯한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하자 편도체의 반응은 줄어들고 오른쪽 전전두피질의 한 영역은 더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감정을 그저 느끼고 있을 때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했을 때 뇌의 반응 양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슷한 연구가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거미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저 거미가 무섭다. 두려움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자신을 억지로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감정을 말로 표현했던 집단에서는 거미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피부 전도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말로 붙잡아 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뇌가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 감정은 온 마음을 뒤덮은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 전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됩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문 뒤에서 그냥 짜증나 라고 말했던 그 아이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만 빼고 약속을 잡은 게 서운했어. 같은 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질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좋았다, 별로였다 말고 조금만 더 정확한 단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뿌듯했는지, 안도했는지, 허전했는지, 부담스러웠는지, 서운했는지, 아니면 그저 많이 지쳤는지,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써보지 않았던 근육을 다시 움직여보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이름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순히 감정 어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마자 그 감정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어. 참 못났다. 이런 일로 서운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자기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감정의 이름을 찾았다면 평가 대신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무엇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까?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묻는 대신 지금 어떤 기분이야? 그리고 대답하기 어려워한다면 조심스럽게 선택지를 건네볼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거야? 아니면 걱정되는 거야? 정답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찾아갈 단어를 함께 찾아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몇 개의 단어가 닫혀있던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이름을 찾고 나면 곧바로 다음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운하다는 걸 알았다고 서운함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가 났다는 걸 알았다고 화가 저절로 가라앉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다음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꺼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꺼내놓기 어려운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교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며칠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행동만 보고 아이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고 마침내 그 감정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감정을 안다는 것과 감정을 잘 다룬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아차린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꺼내놓아야 할까요?